자, 오늘 정치와이드 첫 주제는요, 두 가지가 합쳐져 있습니다. 태풍 얘기와 잼버리 얘기 키워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자, 바탕은 태풍인데 키워드는 믿을 건 K-팝인가? 이렇게 물음표가 찍혀있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우선 속보부터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태풍 카눈, 지금 일본 쪽에 와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로 향해 오고 있는데 정부가요, 태풍 위기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중대본 3단계 가동했습니다. 가장 위기경보 중에서 가장 높은 심각 단계,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히 주의, 경고 이 차원이 아니고요. 심각하다, 대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을 했지만요. 이미 일본 쪽에 왔거든요. 그쪽 모습이 심상치가 않기 때문에 심각 단계로 높인 겁니다. 자, 그럼요. 태풍 카눈, 일본에서 과연 어떤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자, 뭐가 다양 쓸고 갔네요. 지금요. 아직 일본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지나가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10일 우리나라 한반도 남부지방에 상륙을 해서 11일까지 한반도를 이렇게 쭉 훑고 올라간다고 지금 예보가 돼 있죠. 많은 분들이요. 미리미리 좀 챙기시고 단단히 좀 준비 좀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시간수로 나오는데요. 12일이 돼야 완전히 빠져나고요. 11일 오전 9시는 이제 북한 쪽으로 넘어가는데 그 사이에 굉장히 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사실 태풍 때문에 직접적인 이유는 태풍이죠. 새만금 잼버리. 지금 거기서 좀 다들 떠난 상황인데요. 잼버리 철수하는 모습 오늘 오전에 좀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좀 잡혔는데 그 내용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 1014대 버스 출발 기준 대비 656대가 출발해서 64.7% 완료했습니다. 내일부터는 행안부 국장급 지역 책임관을 8개 시도에 총 9명을 파견하여 잼버리 참가자들의 안전과 편의는 물론 추후 진행되는 프로그램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자, 새만금을 떠난 잼버리 스카우트들, 참가자들. 그러면은 전국 각지로 지금 흩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럼 화면 좀 보겠습니다. 어디로 가게 되는 건지요. 이미 도착할 걸로 보였는데요. 전국 8곳입니다. 보면은 경기도도 있고요. 서울도 있고요. 그다음에 충북, 세종, 전북, 대전, 충남, 금방도 있고요. 수도권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가장 많네요, 지금요. 3만 거의 7,000명 육박하니까요. 버스가 1,000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대이동을 지금 했고요. 또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요. 도착 안 한 곳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그럼 새만금을 떠났으면 자, 잼버리 거기 참가자들은 무슨 활동을 하게 되는 건가?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일단 여러 가지 관광 코스도 있고요. 견학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원래 의도대로는 아니지만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면서 이런 모습이 있는데 정부에서 가장 공을 들이는 게 K-팝 콘서트거든요. 오는 11일 7시로 시간도 확정이 되는데 서울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상암동입니다. 일단 K-팝 슈퍼 라이브 콘서트. 정부가 여기에 약간 좀 공을 들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이돌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아이돌 그룹들도 섭외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다음 하나 더 보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BTS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요. 근데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고요. 요청을 했는데 소속사와 의논해야 된다. 그냥 국방부 쪽 얘기예요. 지금 BTS 멤버들이 또 국방부 가 있고 그러잖아요. 군 지금 복무 중이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와 계신데요.
그러니까 어차피 잼버리 사실 파행이 됐어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정부가 설명도 내놓고 뭐 안간힘을 쓰는 것 같긴 한데 그럼 이제 결국에는 새만금 잼버리에 참여를 했다가 사실은 처음에 실망스러운 모습, 그다음에 수습을 하는 모습, 근데 결국은 그걸 야영지를 떠났고 전국 흩어졌고 콘서트 얘기가 나왔어요. 결국은 정부가 믿을 거는 K-팝 콘서트인가?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기상 상황을 구실로 들었지만 사실상 파행 운영을 하다가 조기 폐막을 한 거죠. 실패한 잼버리 대회가 된 겁니다. 그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서 외국 참가자들 뭐 관광도 시키고 K-팝 콘서트 한다는데 이게 이제 잼버리 대회의 취지에 잘 맞지 않는 성격이에요. 사실 원래 취지는 아니겠죠. 네, 전혀 맞지 않는 성격이고 어떻게 보면은 잼버리 대회를 좀 왜곡시킬 수도 있는 그런 성격의 행사들을 쭉 배치해 왔고요. 근데 이게 뭐 잼버리 대회의 파행을 이게 무슨 그 K-팝 콘서트로 만회하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아서 그다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고 또 거기에 왜 일부 아이돌들이 예. 무슨 소방수 투입되듯이 투입이 돼야 되느냐 팬들의 불만이 굉장히 높아진 게 아닌가. 왜 우리가 좋아하는 싶습니다. 아이돌을 갑자기 부르느냐? 그렇죠. 거기도 다 스케줄이 있고 게다가 잼버리 이렇게 파행된 잼버리하고 엮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이제 성일종 그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BTS 멤버들 중에 2 멤버가 군대에 가 있거든요. 근데 복무 중이라는 이유로 국방부가 차출해라라는 식의 언급을 했는데 굉장히 부적절한 언급이죠. 아무리 군 복무 중이어도 지금 뭐 이 행사에 BTS 멤버들이 갑자기 투입돼 가지고 예. 이 뭐 정부의 실책을 만회하는데 무슨 뭐 지렛대로 쓰일 이유가 없는 예. 거고 그리고 군 복무 중인 군인들이라고 해서 이게 무슨 국가의 소모품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아미라고 BTS의 팬이 워낙 예. 두텁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아미들 사이에서도 굉장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제 11일까지 사실상 행사가 진행되는 거고 예. 공식 폐막이 이루어지는 건데 더 이상의 뭐 논란이나 예. 뭐 사고 없이 무사히 마쳤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그 사후에라도 왜 이런 일이 빚어졌고 예. 누구의 책임이고 예. 또 그 책임을 어떻게 물을 건지 좀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덧붙여도 예, 돼요? 전재수 의원님. 비슷한 취지의 예. 말씀이라서 저는 이제 2가지가 걱정이 되거든요. 오. 첫 번째는 지금 영국의 학부모들이 예. 지금 이제 잼버리가 실패를 하고 나니까 결국은 K-팝이라든지 뭐 관광시키고 견학을 시키고 이런 걸로 예, 지금 예. 프로그램을 대체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박원석 의원님 말씀대로 잼버리 취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영국의 학부모들, 미국의 학부모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준비 미흡 때문에 이 비싼 그 참가비에다가 비행기 값까지 다 내고 왔기 때문에 이게 소송을 해야 된다. 그럼 만약에 이게 그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면 예. 이게 또 막대한 국민 소구에 세금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그것으로 치더라도 예.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 자체가 완전히 이거는 그냥 뭐 이 조롱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라 망신을 넘어서는 조롱거리가 돼버릴 우려가 하나가 있고 예.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부산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이거든요. 얼마 전에 저도 이제 비EU 국가들 가가지고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하기 위해서 저도 이제 해외 다녀왔는데 엑스포 유치. 예, 2030 월드 엑스포가 국가 유치 행사로 해가지고 의회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외교 역량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전부 나서가지고 총력을 하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총력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11월달에 맞아 국제 박람회 기구를 통해 가지고 11월달에 부산 엑스포가 유치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BBC를 포함해가지고 전 세계 유력 언론들이 한국의 잼버리 실패를 강하게 질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여론이 만약에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 결정을 하는 그 투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이거는 잼버리 실패가 잼버리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여파가 국가 이미지 실추는 물론이고 실질적으로 2030 부산 월드 엑스포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유치진에 있어서 결정적인 타격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에 지금 지역구를 갖고 있고 또 부산 엑스포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시는 말씀에서 해주셨는데 홍석중 국민의힘 나와 계신데요. 일단 콘서트 그리고 부산 엑스포 뭐 의견 좀 주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네, 그 전재수 의원이 말씀하신 2030을 위해서라도 지금 잼버리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유종의 미. 예, 유종의 미가 중요한데
이제 외국에서 봤을 때 이런 어떤 그 태풍이라든지 예. 또 준비 부족 이런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대응력이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한 좀 사항인 일단 것이죠. 어려움을 이미 겪었지만 그 위에 수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또 우리나라 옛말에 또 끝이 좋으면 다 뭐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사람의 심리가 예. 사실은 그 처음 들어올 때도 중요하지만 이제 나갈 때 어떤 마음을 갖고 나가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2002년 월드컵과 200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같은 국제 대회를 많이 치러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정말 객관적으로 예. 나중에 따져봐야 될 문제지만 크게 세 가지 문제의 원인을 보면 결국은 이제 개최지의 문제와 예. 조직위원회 구성의 문제, 그다음에 이제 그 운영 준비 과정의 예. 문제로 좀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고 이제 마무리를 잘 지어야 되는데 예. 지금 다행인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128곳에 이제 숙소 분산되는데 예. 가장 많이 간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지금 방학이기 때문에 대학교 기숙사라든지 기숙사. 예, 그다음에 비어있죠, 예, 거기가. 예. 그다음에 또 기업 연수원이라든지 오. 이런 곳에 많이 좀 분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 각 프로그램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갖고 있는 관광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조금씩은 다르지만 잼버리의 의도의 최고 조금 가깝게 지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K-팝인데 K-팝이 지금 잼버리에 참가한 다 10대 지금 이제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K-팝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고맙게도 지금 이제 뉴진스가 이제 확정을 했고 예. 사실 이제 뉴진스만 하더라도 이제 블랙핑크, 아이브와 더불어서 이제 3강이죠. 뉴진스. 그다음에 지금 다른 어떤 그룹들하고도 이제 하고 있는데 사실 성일종 의원이 이제 BTS 그런 거는 이제 하나에 보면 이제 마지막 마무리 K-팝을 잘 하기 위한 예. 아이디어로 지금 BTS 같은 경우는 제이홉과 이제 지인이 지금 군대에 있는데 예. 어쨌든 좀 할 수 있는 것은 좀 다 해보자 그런 좀 아이디어 차원에서 좀 이야기를 한 것 같고 어쨌든 이번 그 상암에서 열린 K-팝은 예. 잼버리 마무리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컨텐츠인 예.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어려움은 왔어요. 그거를 극복하냐고 지금 정부도 나섰고 지자체들도 협조하고 있고 기업들도 협조하고 뭐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습니다. 아무튼 일단 뭔가 수습하려는 안간힘의 모습은 곳곳에서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요. 좀 따져볼 게 있는데 앞서서도 어제도 이 내용 좀 전해드렸는데 이 잼버리 준비에 들어간 예산이 1,100억 원이 넘었는데 그중에 상당 부분 70% 이상이 뭐 운영비로 썼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의심이 되는 게 이거 혹시 엉뚱한 데 쓴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과정에서 출장을 거의 100회 가까이 갔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다음 화면은요. 출장 갔다 온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 좀 보겠습니다. 이거죠. 어제도 이제 비슷한 내용 들었는데 이거는 조금 더 구체적이 나오는데 부안군이에요. 두 가지 사례. 하나는 2019년이고 그것도 하나는 2017년 조금 더 앞선 경우인데 일단 2019년에 부안군소 공무원들이 간 출장입니다. 유럽을 갔어요.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나왔냐면요. 잼버리 뭐 홍보 이런 목적이라고 이유를 들었어요. 근데 런던에서 손흥민 선수 경기를 직관을 하셨답니다. 가셔서. 잼버리인데. 그러면 그 직관하시면서 홍보를 하신 건가요? 이게 보도가 되니까 해명이 나왔어요. 아, 이거는요. 잼버리 예산이 아니고요. 부안군 예산으로 썼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걸 인정을 하겠습니다. 부안군 예산 이런 걸. 그러면은 최소한 출장의 목적 중에 하나는 잼버리 홍보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축구장에서 홍보하셨나요? 그 옆에 거 보겠습니다. 2017년입니다. 역시 유럽을 가셨군요. 유럽을 참 선호해요. 부안군. 파리 디즈니랜드에서 하루 종일 보냈답니다. 디즈니랜드에서 뭐 잼버리 팜플렛이라도 나눠주셨나요?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사례가 지금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와 계신데요. 이 뭡니까 이거? 그 잼버리에 대한 이 실패는요 이미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2016년부터. 왜냐하면 지금 새만금으로 확정된 이후에도요. 예. 그 새만금 안에 이미 매립된 지역이 있고 이미 매립되지 않는 그렇죠. 지역이 있잖아요. 근데 전라북도는 매립되지 않는 지역을 선택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매립되지 않는 지역을 선택해서 야영지로 만들겠다? 예. 이거는 사실 처음에 그
이 잼버리 취지에 맞지도 않아요. 근데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이건 반드시 감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잼버리가 목적이 아니었고 새만금 개발이 목적이 처음부터 그 목적이 아니었나. 그러면은 그 개발을 위해서 잼버리를 활용을 그렇죠.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의심이 지금 많이 드는 어.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처음 예산은 약 500억 정도에 아마 예. 책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20년도에 이게 2배로 뛰어요. 오. 그럼 문재인 정부에서 이 예산이 2배로 뛰는 거예요. 예. 그럼 왜 뛰었을까요? 뭘 요구했을까요? 그렇죠? 그것도 조사를 해봐야 되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잼버리 관련돼 가지고 감사 수사 필요성이 지금 높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많은 돈을 과연 어디에다 썼을까예요. 예를 들면 2016년도에도 이 폭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물어봅니다. 다. 그 일반인 전문가 아니래도 돼요. 예. 일반인들도 아니 뻘에다가 무슨 야영을 합니까? 어떻게 야영을 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겠어요? 예. 그럴 때 전라북도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풍성한 숲을 만들겠다고 해요. 나무를 심어서. 그러면 나무를 심고 풍성한 숲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 예산도 책정이 되었겠죠. 예. 근데 문제는 심었나요? 심었지만 실패했겠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 다 조사해야 됩니다. 이거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거예요. 예. 계속 전라북도나 이 조직위 차원에서는 돈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또 100억이 또 증액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그 부안군 공무원들 보십시오. 이 잼버리만 들어가면 다 돈이에요. 그리고 무조건 돈을 줬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 99번 정도 외유성 출장이 지금 나왔다고 예.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99번의 그 외유성 출장이 다 비슷했을 것 같아요. 저렇게 소농 일단 의심은 되는 거죠. 의심은 되죠. 예. 그러니까 그것도 수사를 해야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부언하면 그러면 이게 실패했을 거는 지금 뭐 다 인정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지금이라도 행동으로 잘못했음을 보여줘야 되죠. 그 젊은 청년들한테. 예. 그러면 저는요 당연히 BTS 아니라 BTS 할아버지한테라도 가서 부탁을 해야 된다. 부탁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다음에 뭐냐면 지금 부산 엑스포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야죠.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가 미안하다. 예. 이건 내가 실패했지만 예. 앞으로 내가 이 좋은 추억도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돌아갈 때 아주 기분 좋게 그렇게 돌려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전재수 의원님, 아까 이 부안군 사례가 집중 조명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데 이게 글쎄요, 약간 불길한 생각이지만 이게 빙산의 일각이 아닐까라는 걱정도 듭니다, 지금요. 저도 이것을 보면서 예. 야, 이런 사례가 엄청 많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뭐 출장 가면서 잼버리를 붙이면 출장을 갔다 뭐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12일까지 예. 잼버리 취지와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예. 관광 무슨 뭐 이런 걸로 채워져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끝내고 일단 마무리해야 끝내고 난 되니까요. 뒤에 예. 이 부안군청의 이 해외 연수라든지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전체 준비 과정에서 과연 최선을 다했는지, 과연 국민 세금 가지고 이런 식으로 엉뚱한 곳에 쓴 것은 아닌지, 예. 그다음에 준비가 이렇게 나라 망신 당할 정도로 이렇게밖에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예. 이런 거를 A부터 Z까지 전부 다 들여다봐야 된다. 그렇게 해서 환수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이 국민 세금입니다. 예, 그렇죠. 환수 세금이에요. 조치하고, 그렇습니다. 환수 조치하고 그다음에 그 행정 개통적으로 인사 조치할 부분들은 인사 조치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부분들도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수사를 통해 가지고 예. 명백하게 이 부분을 밝혀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예. 조금 전에 우리 정미경 의원님께서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예. 박근혜 대통령 계실 때 잼버리 대상 지역이 강원도 고성하고 전북 새만금하고 예, 거기서 박근혜 정부 때 새만금으로 결정이 그 된 장소는 겁니다. 그때 확정이 그렇습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아제르바이잔에서 대한민국 새만금에 하는 것으로 유치가 유치를 확정이 된 했고요. 거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에서 운영을 한 건데 예. 굳이 이런 문제 그 세계 스카우트 연맹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여기 요번에 영국 스카우트 연맹이 철수하면서 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폭염 때문만이 아니고 샤워장, 화장실, 의료시설, 식사 준비 정도
그다음에 이 모기 해충 때문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본질과 좀 비껴난 이 니탄 네탁 공방은 좀 하지 않는 것이 예. 맞다. 대한민국이 예, 적어도 동계올림픽, 하계올림픽, 예, 예. 월드컵, 뭐 각종 엑스포, 아시안 게임 전부 예. 성공리에 세계인의 박수를 받으면서 성공적으로 치는 역량 있는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런 나라 망신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밝혀가지고 이 무너진 국민들의 자존심을 세워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잠깐 고치면요. 예. 박근혜 정부 때 새만금이 결정된 건 맞아요. 예. 그래서 그게 성공적으로 됐으면 우리는 박수를 쳐요. 예. 근데 그 뒤로 문재인 정부 때 예. 전라북도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매립된 지역 그 새만금도 있어요. 근데 그 매립되지 않은 지역을 선택한 거. 그 지점을 제가 지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사실은 이게 어떤 이슈가 터지면 국회 여의도만 건너가면 이게 누구 때문이에요? 저쪽 아닙니까? 이쪽 아닙니까? 이렇게 가는데요. 일단 잼버리는 끝난 뒤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 따져볼 지점이 많긴 합니다. 지금요. 자, 앞서 태풍 얘기, 잼버리 얘기가 갔는데요. 다시 이제 태풍 얘기를 좀 가보면요. 태풍 아까 심각 단계로 최고 단계로 높였죠. 지금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아직 상륙하지 않았지만 조심조심 하자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오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이 태풍과 관련된 행보가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면은 그 구조 자체가 깨지게 됩니다. 태풍의 모습을 태풍의 중심점을 찾아가지고 km/h로 따지면은 144km/h로 엉망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위험 지경. 아마 작년에 조금 그 재난 문자가 신속하게 제공되지 않았던 것 때문에 새로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국민들이 재난으로부터 보다 신속하게 자신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김기현 대표도 수해, 사실은 앞선 수해 때 사실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이런 걸 아마 떠올리면서 미리미리 지금 준비하는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수해하면 또 이분 많은 분들 떠올리실 겁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사실은 이번 주 휴가인데 어디 올라갔다, 어디 가셨다. 이거 사진 하나 남기고요. 거기다 읽겠습니다. 휴가 취소하고 사무실로 복귀한다. 오늘입니다. 그러면 휴가를 하루만 쓰신 건가요? 아무튼 사무실로 복귀한다. 왜? 수해 때문에. 태풍 온다니까. 자, 이렇게 썼습니다. 앞서서 사실은 수해 때 골프 논란으로 참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그 영상 좀 불러올까요? 당시에 여러 가지 논란이 됐고 본인 사고가 나고 그랬어요. 그 모습 확인해 보시죠. 그런 거 자꾸 시비 걸지 마세요. 주말에 공무원들이 자유스럽게 개인 활동을 하는 겁니다. 꼭 권위주의 시대 정신으로 그런 식으로 그런 질문을 하세요. 기자들은 택도 아닌 소리 하고 있나. 전국적으로 수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국민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홍석준 의원님, 그러니까 이른바 수해 골프 때문에 그리고 그 위에 어떤 본인이 보였던 태도 때문에 당원권 정지 징계 받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걸 좀 홍 시장께서 의식하셨을까요? 그럼요. 굉장히 많이 의식하고 계시는 거죠. 예. 휴가를 막 취소하고 바로 복귀한다 이렇게 홍준표 알렸습니다. 시장 여름에는 항상 그 무주라든지 전북에 가는데 예. 그 이유는 이제 그 사모님이 이제 이순삼 여사 이제 고향이 그쪽이기 때문에 항상 많이 이제 가시더라고요. 이제 가는데 이번에 이제 태풍이 오는 걸 듣고 이제 급히 이제 했는데 사실 정치인 출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사실 좀 그런 면에서 초반에는 조금 고생을 합니다. 그 이런 좀 대비를 하고 하는데 지난번에 홍준표 시장이지만 민주당의 그 광기정 그 광주시장이라든지 뭐 그런 분들도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출장 가냐고 또 논란이 그렇습니다. 됐었죠. 예,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번에 어떤 그런 어떤 사례도 있고 하니까 홍준표 시장이 빨리 예. 가서 좀 대비를 좀 해야 되겠다. 뭐 그러면서 좀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분도 혹시 이번 주 휴가 하셨다가 복귀하신 분들이 아마도 알려지진 않았지만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딘가에는. 자, 단단히 좀 대비해야겠습니다. 태풍이 일본에 올라온 이 태풍 심상치 않은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다뤄봤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키워드 보시죠. 또 파행입니다. 키워드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오늘 재판이 있었어요.
오늘 8월 8일 재판 많은 분들이 기다렸어요. 뭔가 얘기를 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받고 중요한 얘기를 하면 굉장히 재판 향배라든가 향후에 여러 가지 얘기를 나올 수 있다. 기대를 하고 기다렸는데요. 일단 앞서서 이 재판에 대해서 무슨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전망을 내놓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 목소리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또 법정에까지 나가서 정신 차려라 하고 뭐 고함을 치고 난리가 나고 그리고 이제는 너 니 혼자서 알아서 해라는 취지로 얘기까지 급박까지 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렇더라도 지금 이화영 씨는 아니 나는 변호사를 바꾸지 않겠다. 그대로 하고 싶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자기 진술을 바꾸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확신하고 저는 뭐 계십니까? 무관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전화 통화 한번 하고서 그 통화한 걸 갖고 뭐 보고했다 또는 뭐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 주장하는데 저는 뭐 전혀 그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고요. 이화영 부지사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전 검찰력을 동원해 갖고 이화영 부지사의 어떤 진술을 좀 바꾸려고 시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으니까 바꿨다 안 바꿨다 여러 개가 나오는데 저는 뭐 이화영 부지사가 현장에서 입장을 바꿨다고 보질 않고 있고요. 자, 두 인물 모두 다른 방향의 얘기를 했지만 공통점은 오늘 뭐라고 얘기할까 이거 궁금하다. 이게 깔려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재판 열렸는데 막상이요. 그냥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중요한 얘기 듣지도 못하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화면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늘 재판이 있었는데 이게 검찰하고 이화영 측 새 변호인이라고 할 수 있죠? 뭐가 설전이 있었어요. 뭐 최근 입장 번복은 뭐 회유 협박 때문이다. 그러다 아니 피고인 인사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랬다가 뭐 갑자기 언쟁이 나와요. 당신이 변호인인가? 당신이라뇨? 당신은 하나님한테 쓰는데 왜 그러세요? 뭐 이런 말싸움이 나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사임하려고 한다. 그래서 사임하는 마령에 뭐 조소에 부동의하는 뭐 미션을 받고 온 거 아니냐? 뭐 미션 얘기 나오면서 막 고성이 오가고 퇴정을 하고 뭐 그랬답니다. 지금. 정미경 전 최고위원. 뭐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검찰과 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새 변호인 이거 왜 설전을 한 거예요? 오늘요? 지금 저도 사실 이런 경우는 예. 저는 처음 보는 재판에서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많기는 예, 한 겁니까? 아니에요. 아닌 겁니까? 거의 없어요. 오. 예, 그래서 지난번 그 재판에서는 그 피고인의 부인이죠. 부인이 난리를 쳤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또 피고인의 변호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난리를 친 거예요. 아. 정말로 이건 볼 수 없는 장면들이죠. 근데 그러면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예. 지금 피고인은 이화영이에요. 예. 이분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재판은 다 피고인 중심이니까요. 예. 피고인이 생각하는 자기의 진짜 변호사는 누구일까요? 그건 해광이에요. 그러니까 앞선 변호를 했던 네. 근데 로펌. 본인이 생각하는 그 진짜 변호사를 자기 부인이 와갖고 막 아니라고 그러고 뭐 자르려고 해임이라는 해임하라고 한 얘기가 거죠. 나왔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사람이 진짜 변호사라고 피고인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드디어 그 진짜 변호인은 오늘 안 나온 거예요.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이제 피고인 입장에서는 가짜 변호인이 등장하는 새로운 거예요. 로펌에 네. 소속된 변호사. 예, 변호사가 등장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변호를 하는데 예.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검사하고 싸움이 난 거예요. 오늘. 예, 오늘 뭐 당신이라는 말 가지고 싸우고 이제 뭐 막 미션 뭐 이런 것 때문에. 미션 이런 것 예. 때문에.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새로운 변호사 이분들 가짜 변호사라고 이 피고인 입장에 생각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냅니다. 그럼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겁니다. 바꿔달라는 얘기죠. 그런데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하는 건 피고인하고 상의해서 피고인이 동의를 해야 변호인이 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불만을 가져야 그게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피고인은 자기는 기피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그럼 그건 왜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제 얘기는 그래서 지금 이 변호인에 대해서 검찰 측이 의심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니 이게 그 재판을 느리려고 지연시키려고 예. 지금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재판을 방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발끈한 거죠. 근데 지금 덕수의 이 새로운 변호사를 좀 알아봤더니 예. 이분이 과거에 이재명 대표의 변호를 맡았던 분이에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 이재명을 위한 변호를 했던 사람이 이화영 재판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화영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진짜 원하는 변호사가 네, 그게 변호인들이 아니라고. 아니다.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재명의 입장과
이화영의 입장이 서로 다르다는 걸 오늘 법정에서 보여준 거죠. 다르다. 네. 그리고 이제 사퇴를 했다고 언론은 보도에 예, 사퇴했다고 나오더라고요. 나와요, 지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이제 재판부도 아는 겁니다. 이게 계속 고의로 지연 전략을 쓰고 지금 있느냐. 두 번째 파행이란 말이에요. 네.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면 사실 이런 전략이 맞긴 해요. 오. 그렇지만 이미 검사가 그걸 알아챘고 예. 그다음에 재판부도 그걸 알아챘다면 예. 계속 이렇게 지연 전략은 먹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땐 다음번에 진짜 변호사 그 해강 측이 나온다면 다시 나온다면? 재판이 진행이 될 거고 아. 만약에 해강 측이 또 안 나온다면 왜 안 나오냐면요. 계속 가족끼리 싸우고 있잖아요. 뭐가 좀 정리가 안 되고 네, 있죠, 지금. 정리가 안 되니까 굳이 내가 여기에 들어가나 아. 이렇게 해강 측에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피고인이 어떻게 강력하게 원해서 나온다고 하면 재판이 진행될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검찰 측에서는 국선 변호인을 요청해서 아. 재판을 계속하게 그런 해달라. 방법도 있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재명을 위한 그 변호인은 왜 이걸 지연 전략을 쓸까요? 그거는 당연합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화영 씨가 법정에서 진술을 늦추면 늦출수록 이 재판을 늦추면 늦출수록 자기를 검찰에서 소환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지금 이렇게 지연 전략을 쓰는 것이 아닌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정미경 전 최고위원께서는 설명과 이제 해석했는데 참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와요.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서서 이 재판도 파행이 됐거든요. 당시에는 부인,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등장을 하면서 파행이 됐었는데 당시에 이 부인의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정축에서 나온 목소리도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남편분이랑 입장이 근데 좀 다른 가족이랑 좀 다른 게 왜 그렇다고 저도 모르겠어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보기엔 오히려 민주당 측에서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에게 상당한 압박과 회유와 권유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것을 국민들이 그렇게 보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두면 증거인멸 우려가 굉장히 강하겠구나라는 인식을 법원이 하게 만들어줬죠.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 때문에. 홍석준 의원님. 오늘 이 파행된 재판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재판부에 입장문을 냈다 그러는데 그 입장문이 그래요. 아내의 변호사 해임은 내 입장을 오해한 거다. 그러니까 자기는 원치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전의 변호인의 변호를 원한다. 이거 무슨 상황인 겁니까 이게 도대체? 오늘 이화영 그 재판이 파행은 됐지만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예, 그래도. 어떤 의미냐면은 검찰 조서에 예. 물론 지금 검찰 조서가 이제 과거와는 달리 이제 완전히 이제 법정 어떤 효력은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어떤 자료가 되는 거죠. 예. 그 검찰 조서에 이화영 그 부지사가 진술을 300만 불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 있게 했다고 해서 방북 비용을 보고했다. 뭐 보고죠. 그 보고 여부예요. 예, 지금. 보고했다고 이제 조서가 이미 이제 있던 게 물론 이제 그런 됐죠. 취지의 조서가 있다. 예, 오늘 이제 그게 밝혀진 거죠. 밝혀졌는데 이제 지금 그 이화영 전 부지사 이제 변호인단을 보면 총 17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법무법인이 여러 개 있는데 근데 원래 통상적으로 그렇게 많더라도 핵심 키 그 법무법인 변호사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해광이란 법무법인에서 두 분의 변호사가 계속 쭉 이제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변호사들이요. 그 분들을 지금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금 이제 신뢰를 하고 있는데, 보기를 원한다. 예,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부인 같은 경우는 그걸 이제 해임을 하려고 하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 아니다, 나는 해강하고 가겠다고 이제 재판부에 오늘 다시 한번 입장을 낸 입장을 거예요? 확실하게 한 거죠. 그리고 덕수 법무법인은 그 17명 그 변호인단 중에 하나인데 거의 이제 관계를 지금 안 하다가 오늘 이제 불쑥 나타나서 아까 말씀드린 그 검찰 조서에 대해서 부동의한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검찰에서는 내용조차 잘 모르면서 부동의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검찰하고 이제 마찰 갈등이 이제 있은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기피 신청과 증거 의견에 대한 부동의를 재판부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확인을 하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아니라 그런 거예요. 아니라고 딱 그러니까 부정을 한 변호인은 거죠. 그런 뜻의 내용을 담은 서류를 뭔가를 제는데 그렇습니다. 막상 이화영 전 부지사 그런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예,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인가 결국은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상의 없이 법무부인 덕수가 증거 부동의 의견서를 내고 또 기피 신청을 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 그걸 명백하게 그걸 이제 거부를 했다. 변호인의 낸 서류에 대해서 이건 내 뜻이 아니다라고 밝힌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역설적으로 하면은
지금 검찰 조서의 그 내용이 맞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뭔가 굉장히 법리적으로 중요한 뭔가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겉에 보기엔 이제 파행이란 말이에요. 자, 박원석 전 의원님. 근데 오늘 뭐 검찰과 변호인의 설전도 있었고요. 무슨 서류를 냈는데 당사자는 또 부인하는 상황이 있었고 뭐 이런 일이 여러 가지 있어서 파행이 걸고 됐는데 이 아까 해광, 덕수 이렇게 로펌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출석했던 변호인이 퇴정을 할 때 방청객 중에서 뭐 변호사님 화이팅 뭐 이런 얘기도 있었다 그러고요. 자꾸만 재판이 파행되는 거 이게 무슨 이유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건 도대체. 전반적으로 좀 이례적인 상황인 거는 맞죠. 예. 어쨌든 법정에서 이화영 부지사와 부인이 변호인 단 해임 문제를 둘러싸고 설전을 벌인다. 서로 다른 생각을 밝혔단 말이에요. 또 공동 변호인단으로 선임된 변호인이 나와서 검찰 측과 설전을 벌이고 이 피고인인 이화영 부지사의 뜻과 상관없이 무슨 서류가 재판부 제출됐다. 기피 신청서를 예. 제출했다가 거기에 이제 동의하지 않으니까 결국에 이제 그거 받아들이지 않은 다소는 이제 일반적인 재판의 모습하고 다른 이례적인 상황인 거는 맞는데요. 근데 오늘 그 상황으로 봤을 때 이화영 부지사가 종전의 진술과 다른 진술을 검찰에서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증거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법무부인 덕수의 그 변호인이 얘기를 한 걸로 봤을 때 예. 그게 이제 뭐 검찰의 압박에 의한 거다. 김성태 측의 압박에 의한 거다. 예. 뭐 이런 부연이 있었어요. 예. 그 점으로 미뤄봤을 때 모종의 변화된 진술을 한 것 같다. 기존에는 대북 송금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이재명 지사는 전혀 모른다라는 게 이화영 부지사의 그게 사실은 입장이었는데 지금까지 진술의 골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진술이 바뀐 것 같아요. 근데 그 증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그건 검찰의 회유 압박에 의한 거기 때문에 요거인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진술을 이화영 부지사는 번복할 뜻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발언이나 이런 네, 모습을 만약 보면. 오늘 뭐 번복할 뜻이 있다면은 변호인의 부동의에 동의했겠죠. 그렇죠.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겠죠. 네. 그건 아니라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그 원하는 그런 변호인단하고 정상적인 재판을 하고 싶다라는 걸로 봤을 때 지금 재판이 비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피고인 본인이 느끼는 것 같고 아마도 이화영 부지사의 심경에 또 다른 변화를 위해서 시간을 좀 끌기 위한 그런 전략을 이를테면 이화영 그 부지사의 부인 쪽이나 오늘 변호인, 예, 오늘 변호인이나 취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일부 방청객이 뭐 화이팅 뭐 법정에서 이런 얘기를 화이팅 이런 했대요. 건 약간 해프닝일 텐데 그건 아마도 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거나 이 재판에 관심이 있어서 간 분들이 어쨌든 검찰 측하고 오늘 출석한 변호인이 예. 강하게 대립을 하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뭐 화이팅 이런 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법정에서는 부적절한 얘기죠. 아니 사실은 최근에 정치 뉴스도 그렇고 정치와이드도 그래요. 이렇게 재판정에서 벌었던 얘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전해드리는 사례가 있었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만큼 이게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 향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이거에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온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오늘 재판도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사실 파행됐는데 중간중간에 아주 눈여겨볼 지점이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오늘 패널분들도 이런 쪽 각도에서 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 재판이 또 22일인가요? 또 미뤄졌어요. 다음 잡히긴 했어요. 그때도 또 아마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기다려 보도록 하죠. 자, 다음 주제 역시 민주당과 관련이 돼 있고요. 그동안 큰 논란의 대상이었던 분이 등장을 다시 합니다. 내용 보시죠. 키워드가 질문인데요. 팬덤이 아닌 대의원이 문제인가? 물음표입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 대의원제를 폐지 또는 그 영향력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혁신위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조만간 발표가 된다고 그냥 기정사실화 돼 있습니다. 자, 그럼요. 앞서서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이 대의원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낸 적이 있어요. 들어보시죠. 당연히 친명도, 비명도, 친문도, 비문도 아닙니다. 일부 강성 당원의 요구,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전락한 현역 국회의원들의 이해에 대해서 한치의 관심도 없습니다. 폐지가 될지 어떤 식으로 유지가 될지는 지금 저희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논의 중에는 있습니다. 그 무엇도 혁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천명했던 바이고 국민의 눈높이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대표님, 저희 그 대의원제 폐지 얘기가 혁신안에서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거 좀 어떻게 보실까요?
대의원제 축소 관련해가지고 김영계 의원님들도 계속 반발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대표님 차량과 관련해서 한마디만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그 대의원제 축소 때문에 저희 뭐 개파 갈등도 우려된다 이런 얘기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실까요? 정치인들 지금 저렇게 많은 질문을 받는데도 아무 얘기를 안 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오늘도 사실은 뭔가 답을 하기가 곤란해서 그럴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은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혁신안에 대해서 오늘 뭔가를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그거를 10일로 미뤘어요. 일단 이틀 뒤로 미뤄졌는데 그중에는 대의원제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축소 또는 영향력을 아주 많이 줄이는 이런 게 들어가 있다. 지금 정치권은 그렇게 알려진 상황이거든요. 자, 이 상황과 관련해서 민주당 내에 상반된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전국 정당을 추구하고 있는데 지역세가 굉장히 약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의 어쨌든 배를 위해서도 대의원제는 유지해야 되는데 다만 전당대회에서 대의원들의 표가 너무나 그 권리당원보다 그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조정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가 그만두는 상황을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대의원제 폐지 문제를 지금 거론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저도 그게 궁금한 겁니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님을 대표로서의 그 위치를 흔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거 대의원제 전당대회에서 너무 권리당원 일부 당원들에 비해서 너무 영향력이 셉니다. 대의원 한 명의 영향력 이거 줄여야 돼요. 이쪽에서는 갑자기 이걸 왜 들고 나옵니까? 지금? 왜 그러는 거죠? 의도가 있나요? 이렇게 좀 뭔가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화면 좀 볼까요? 자, 그러면은 궁금한 지점이 있어요. 전재수 의원님, 저 화면을 좀 봐주시고 답을 좀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민주당 여러 가지 혁신 얘기 있고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 있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가 강성 팬덤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대의원제입니까? 두 가지를 비교하면 뭐가 더 지금 바꿔야 되는 문제입니까? 저 두 개가 핵심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아니다. 둘 다. 근데 왜 이렇게 둘 다 가지고 문제긴 문제인데 저 둘을 해결하면은 지금 민주당의 혁신이 완벽하게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다른 문제. 그럼 두 가지를 비교하면 어떤 게 더 비중이 있어 보여요? 글쎄, 강성 팬덤의 문제는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뭐 지금 현재도 이제 지속되고 있는 현상이고 지적을 받고 있는 거고. 대의원제는 사실은 지금 이 시점에 대의원제를 과연 당내에서 논의를 해야 될 만큼 여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약간 그럼 대의원제 얘기라는 건 좀 한가해 보인다는 말씀인가요? 대의원제는 조금 이제 핀트가 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혁신을 하는 것은 결국은 내년 총선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 총선이라는 링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몸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군살도 좀 빼고 몸도 좀 가볍게 하고 근육도 좀 키우고 말하자면 이것이 이제 혁신인 것인데 근데 대의원제는 당직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당 대표를 뽑는다든지 뭐 그렇죠. 최고위원을 뽑는다든지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내년 4월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내년 8월 이후에 전당대회를 해서 당 대표를 뽑는다든지 당의 지도부를 뽑게 돼 있는데 굳이 지금 대의원제가 왜 이게 논란의 시점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국면에서 이 시점에서 대의원제가 그렇게 급한 사항이 아니다.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지금 혁신위원장의 논란을 만들고 논란을 키우고 그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때문에 혁신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사실은 국정감사가 끝나고 대개의 경우 총선 시간표에 맞춰보자면 국정감사가 끝이 나고 난 뒤에 찬바람이 불 때 이거는 여야를 막론하고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 강제된 혁신이든 아니면 자발적 혁신이든 혁신 경쟁이 벌어지게끔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너무 빨리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니 그리고 혁신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가 부딪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혁신위원회가 자초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일단락이 될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국정감사 끝나고 정기국회가 마무리될 시점에 찬바람이 불면 국민들에 의해서 강제되는 혁신과 또 당내 분출하는 어떤 자발적인 혁신 노력들이 저는 조만간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되면
정말로 급한 혁신 과제들을 발굴을 하고 그 혁신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 정당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요거 정미경 전 최고위원하고 박원석 전 의원 의견 들어보겠는데 정미경 전 최고위원님 지금 전재수 의원님께서 지금 대의원제 이거 급한 거 아닌데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민주당 혁신위원회는 10일에 이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거의 기정사실처럼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걸 왜 지금 주제로 어떤 결정사항으로 혁신안으로 꺼냈다고 제3자의 시각으로 보시면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전재수 의원님은 아마 얘기 못 할 거예요. 그 말씀을 좀 왜냐하면 해주세요. 친명, 비명 뭐 여러 가지 막 이게 복잡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제3자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고치는 게 맞아요. 오. 왜냐하면 민주당 돈봉투 사건이요. 아. 민주당 돈봉투 사건하고 저는 이게 연결되어 있다고 봐요. 그때도 대의원 대상. 그렇죠. 왜냐하면 대의원이 지금 민주당 당원을 보면요. 당대표 일단 당대표 선거할 때 투표 비율이요. 권리당원이 40%고 대의원이 30%예요. 예. 그러면 대의원 30% 엄청난 비율이죠. 예. 근데 그 대의원의 표 가치가요. 권리당원보다 60배 이상으로 받아요. 대의원 한 명이 권리당원 60명의 가치를 갖는다. 네.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러면 돈봉투를 누구한테 많이 줄까요? 만약에 돈봉투를 돌린다고 하면요. 거기다 한 명 주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그럼 대의원이 집중적으로 그게 돈봉투 이유였다. 대상이 돈봉투 될 의혹 수 사건의 있다라고 이유는. 예. 그렇죠. 보여질 수가 있잖아요. 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혁신위에서는 당연히 이 문제가 할만하다. 할만하죠. 이게 안 나오면 이상하잖아요. 예. 그렇게 보시네요. 근데 예. 근데 저희 당의 문제라 짧게 간단하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제 권리당원이 호남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렇죠. 많이 있어요. 근데 영남에는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당원도 지금, 사실은 좀 상대적으로 적죠.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예. 이렇게 돼버리면 이걸 그대로 당내 선거를 가져가게 되면 당내에서 호남의 정치적 목소리만 과잉 반영되고 상대적으로 권리당원이 적은 영남은 정치적 목소리가 과소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전국 정당이라는 가치와 노선을 명쾌하게 해왔기 때문에 이런 권리당원 숫자에서 오는 과잉 대표와 과소 대표되는 부분들을 보정하기 위해서 대의원제도를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정당법상에도 반드시 대의기구를 두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민주당만의 문제도 아니고 민주당의 가치와 노선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다는 것도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근데 대의원제 폐지는 앞서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들이 주장했다. 또 이런 지적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같이 마치 민주당 내 개파 싸움에서 또 그 전선으로 비춰지거든요. 이거 그 점이 핵심이죠. 사실은 그런 강경 지지층의 강한 요구사항에 대해서 일종의 소원 수리를 하고 있다, 혁신위가. 그러니까 지금 대의원 제도의 취지, 그러니까 이게 지지층이 전국적으로 고르지 못하고 지역적 편중이 나타나는 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뒀는데 그게 지나치게 표의 등가성을 침해하는 문제는 조정을 하면 돼요. 적절한 그 비율에 수준에서. 대해서. 근데 그 시점이 지금이냐.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저는 당내에서 누가 이 얘기를 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당내에서 이거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 중에. 그런 분들이 아마 뭐 포스트 이재명을 준비하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또 강경 지지층들하고 굉장히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포스트 이재명이면 전당대회를 통해서 치룰 수도 있다라는 지도부에 들어가는 게 거기에 관심을 두신 분들. 예. 그러니까 이게 누가 이거 폐지를 주장했는지 찾아보시면 됩니다. 금방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또 강경 지지층의 목소리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 혁신의 우선순위에 이게 올라올 일이 없는데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 진짜 민주당이 혁신해야 될 것은 국민들의 민심과 멀어지게 된 혹은 민주당의 역사와 전통하고 다르게 민주주의의 원칙을 흐트러뜨리거나 파괴했던 문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총선 때 위성정당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방지장치를 두겠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에 선거 공약을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뒤로 지난번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그렇고 1년 동안 지금 정개특위가 공전되는데 진도가 못 나가고 있는데 민주당이 바뀐 입장이 없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정말 혁신을 말하려면 최소한 지금이라도 현행 선거 제도화해서 위성정당 방지 조항 정도라도 그게 더 민주당이 급하지, 앞장서서 관철시키는 게 진정한 혁신이지 당내에 지금 급하지도 않은
이런 어떤 뭐 개딸들이라든지 일부 정치인들의 이해가 걸려 있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혁신위가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지금 저 혁신위가 진짜 민주당에 필요한 혁신을 고민하는 혁신일까 의심케 하는 대목이죠. 자, 아무튼 발표가 되면 또 민주당 내부가 또 시끌시끌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어수선한 상태거든요. 이런 와중에 오늘 이재명 대표가 한 가지 일정이 있었는데 그 일정요. 좀 곰곰이 좀 봐야겠습니다.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실질적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미래 세대 활동가 여러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핵오염수 배출 문제에 대해서 총력 단결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저지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더 나은 세상 그리고 안전한 세상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그러니까 오늘 이재명 대표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어린이 활동가들을 만나서 뭐 얘기를 하고 어린이 활동가를 뭐 소개하고 얘기를 듣고 뭐 이런 자리였거든요. 근데 결국 여기 정부 성토장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지금 본인의 사법적인 리스크 때문에 사실 정신이 아마 없을 겁니다. 지금 돈봉투 19명 민주당 의원들도 개인적으로 만나면 완전히 정신이 없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게 지금 공직선거법부터 해서 대장동 성남 FC라든지 최근에 또 쌍방울 또 백현동 앞으로 또 정자동 이렇게 뭐 완전히 삼각파도에 있던 사법 리스크가 몰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기자들이 물어도 대답을 안 하는 이유가 상당히 그런 어떤 질문이 민감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정신 쓸 어떤 여유도 없는 거죠. 오늘 저 자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아동 활동가 저는 이름조차도 어린이 활동가 뭐 이런 표현이었단 말이에요. 이름도 지금요. 사실 생소한데 저렇게 이제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부담이 정말 가장 없는 아동들, 어린이들하고 저런 어떤 걸 하는데 근데 아니 주제가 저는 참 이게 어이가 없는 게 후쿠시마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후쿠시마 간담회를 했는데 과연 민주당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자라나는 어린이들, 청소년들에게 정말 제대로 어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는가? 뭐 삼중수소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떤 그래서 합리적으로 하는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어떤 생각으로 어떤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어떤 이야기를 이 아동활동가라는 어린이들한테 저는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게 정치인 이전에 대한민국의 어른으로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지금 할 행동인가? 저는 그런 면에서 대단히 좀 부적절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그 절대로 아이들은 정치인들이 손대면 안 돼요. 마치 아이들을 이용해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그런 모양으로 지금 보이잖아요. 일단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렇게 비춰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부 다 그 우리가 전부 바보도 아니고 다 눈 뜨고 다 보고 있는데 저렇게 애들 동원해서 저렇게 하는 거 저러면 안 됩니다. 정말 벌 받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저게 그 부모들이나 저 이른바 이제 아동 활동가라고 하는 친구들이 먼저 저 면담을 요구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쪽이 요구해서 저기 자리가 성사됐는지 상호적인 건지를 봐야 되고 지금 국민의힘 말씀하시는 걸 보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걱정하는 어린이들이 국민의힘에 찾아오면 국민의힘을 안 만나겠다는 얘기잖아요. 아니면 너희들이 틀렸다. 이렇게 아이들한테 훈계하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아니, 환경에 대해서 아니죠. 미래를 살아갈 지금보다 훨씬 더 그 긴 미래를 살아갈 친구들이 걱정하는 거에 대해서 너희들은 과학적이지 않고 너희들은 틀렸고 그런 얘기 하려면 우리는 안 만나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어르신들한테 미래가 짧으신 분들이래요. 미래가 짧으신 분들은 투표 조금 해야 된대요. 지금 그 말하고 똑같잖아요. 제 얘기는 뭐냐면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어린아이들이 찾아와가지고 물어본다면 왜 안 만납니까? 당연히 만나야죠. 만나서 과학적으로 제대로 객관적으로 얘기해줘야죠. 근데 지금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아이들을 만나가지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얘기해줬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공격하는 거잖아요. 이건 나쁜 거고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하는 거고 결국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어린 중학생 아들의 말을 빌려서
자기의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잘못됐다고 후쿠시마 말씀드리는 오염수에 거예요. 대해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이 과학적이고 또 객관적인 근거라는 것은 국민의힘의 주장일 뿐이에요. 그게 정말 과학이고 객관이 아니고 그게 다른 과학적이고 다른 객관적인 입장이 예. 있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게 어떻게 국민의힘 주장이라고 얘기를 지금 하십니까? 여기 지금 수많은 전문가들이 잠깐만요. 나와서 다른 수많은 다 전문가들 얘기를 알겠어요. 하고 있는데 지금요, 그걸 잠깐만요. 국민의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있잖아요. 앵커의 이 진행에 좀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요, 갑자기 후쿠시마 오염수 또 이거 방류 맞아 안 맞아 이 토론을 가는데 이 지금 주제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어요. 요 주제와 관련해서 예, 제가 전재수 의원님. 그래서 제가 두 분이서 이렇게 그 말씀을 나누는 사이에 잠시 찾아봤어요. 예, 어떤 걸 찾으셨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울림이 있는 우리 그 아동 활동가, 청소년 활동가들 사례들 중에 캐나다 출신의 활동가 세븐 서즈키라는 12살 아이인데 1992년도에 지구 정상회의에 참석해가지고 환경 보호를 역설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이 선동인가요? 굉장한 세계인의 박수 갈채와 공감을 얻었죠. 그리고 15살의 활동가로 이름이 붙여져 있는 스웨덴 출신의 그레타 툰베리라는 활동가가 있는데 이 기후 위기 경각심을 또 불러일으켜 가지고 알겠어요. 전재수 의원님 말씀 사례가 있다. 해양 생태계 보전, 있다. 그다음에 이 해고염수 이거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선동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아이들의 물음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답할 필요는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정미경 전 최고위원께 발언기 드릴게요. 거기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거기 당대표예요. 지금 핵심은 뭐냐면 지금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다 문제를 삼고 있는 거예요. 당대표면 당대표답게 나라를 위해서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지. 이제는 안 되니까 하도 안 되니까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아이들까지 동원해서 저렇게 활동가라고 얘기하면서 애들한테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소송 당합니다. 동원된 아이들이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자. 동원된 아이들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까? 조금 전에 아이들 동원했다고 말씀하셨죠. 난 동원됐다는 단어를 쓴 적이 표현에 없어요. 쓰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어떤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장에 어린이 활동가라고 소개가 된 초등학생 등등등이 뭔가 얘기를 했고요. 이재명 대표도 얘기했고요. 듣고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뤄봤습니다. 굉장히 첨예하게 지금 의견 대립을 보여줬어요.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야겠네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속도 내보겠습니다. 보시죠. 이게 뭡니까 이게? 한판 붙자고요 지금. 근데 조정훈 의원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한판 붙을 연관성이 있었나요? 이 두 분이요? 이런 표현이 등장했는데 일단 목소리를 들어보시면 왜 지금 이런 상황이 됐는지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조정훈 의원은 저거 아닌가? 자연 다큐에 잘 나오는 인물? 무슨 박새 둥지에 뻐꾸기 알라는 더불어시민당 공천으로 국회의원 된 거잖아요. 그렇죠. 더불어시민당은 민주당의 외곽 정당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당으로 공천받아서 국회의원이 돼놓고 왜 완전히 반대쪽 가서 활동을 하냐고. 그 활동을 하려면 의원직을 내놓고 가서 하든가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원래 뻐꾸기인데 박새인 것처럼 박새 둥지에 와서 일단 깨고 난 다음에 다른 새끼들을 밀어내고 받아먹은 다음에 날아서 저쪽으로 간 거거든. 열린 우리당 시절에 유시민 작가님이 50대가 되면 뭐라 그랬죠? 그 멍청해진다. 60대가 되면 중요한 직책 맡으면 안 된다. 이 말에 대해서 아직도 생각하시는지 60세가 되어버린 586 세대, 60세가 되신 유시민 작가님.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사고의 원천이 어디 있는지 한번 저하고 공개 토론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86도 이제 다 60세에 들어섰거든요. 뇌가 썩고 있는지 한번 의사를 한번 들여다 놓고 MRI 찍으면서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뭐가 뻐꾸기 얘기하고 뭐 그쪽으로 가 박새 나오니까 받아친 거예요. 그럼 그때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586 어떤지 한번 토론해 보실까요? 한판 붙으시죠. 이게 나온 겁니다, 지금요. 일단 정미경 전 최고위원, 그러니까 조정훈 의원의 얘기는 그동안 최근에 반복적으로 이 얘기를 좀 조정훈이 하고 있는데 586 세력의 유효 기간이 끝났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조정훈 의원 입장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말들은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꽤 많기 때문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여기서 지금 포인트를 잡는 건 유시민 이사장이에요. 예. 이분은 그냥 대놓고 모욕을 주잖아요. 억국이. 예. 이거 사실 듣는 조정은 의원 입장에서 얼마나 모욕적일까요? 사실 소송하는 건 이런 걸 소송하는 거예요. 근데 소송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뭐 한판 붙자는 식으로 약간 대응을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거를 진짜 이렇게 대놓고 하면 조정은 의원 입장에서 결국은 뭐냐면 그걸 대응하는 거, 맞대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대응으로 우리 한번 그럼 토론해보자. 그래서 586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유시민 당신은 끝났습니다. 결국 이 얘기 하고 싶은 거잖아요. 아무리 나를 모욕해도 당신은 이미 끝났다. 저는 그 얘기 하려고 지금 이 조정은 의원이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렇게 봅니다. 전재수 의원님, 유시민 이사장이 이거 토론에 응하겠습니까? 지금 응하지 않겠죠. 저라도 응하지 않죠. 근데 좀 말이 표현이 좀 거시긴 했네요, 보니까. 아니 근데 저는 사람에게는 사람의 도리가 있어야 되고 정치하는 사람에게 정치인의 도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사람의 도리를 하지 않으면 사람 아니라고 손가락질 받잖아요. 정치하는 사람이 정치인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를 지키지 않으면 차라리 정치를 하지 말지 그런 식으로 정치하지 말라는 욕을 듣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를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 자기가 배지를 단 민주당이 위성정당이었죠. 더불어시민당 출신으로 어떻게 보면 민주당 때문에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불만이 있더라도 정치를 안 하면 몰라도 그러고 난 뒤 비판을 하는 거 몰라도 국회의원 배지를 또 달고서 저는 이건 그러니까 시작점이 어딘가 이걸 생각하시라는 이거는 말씀이네요. 정치인의 도리입니다. 정치를 안 할 거면은 몰라도 정치를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사람에게 사람의 도리가 있듯이 정치인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겁니다. 이 당 저 당 왔다 갔다 하면서 국회의원 배지 한 번 더 달기 위해서 자신에게 수술용 메스를 손에 들여주면 국민의힘도 가고 민주당도 가겠다. 무슨 정치하는 사람이 장사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정훈 의원 같은 분은 사실은 정치권에 있으면 안 됩니다. 도리를 지켜야죠. 자,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조정훈 의원이 뭐라고 또 반응을 보일 것 같기도 해요. 지금 굉장히 강한 말씀하셨는데. 보이더라도 제가 대꾸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사실은 유시민 이사장, 조정훈 의원의 그 말 속에 유시민 이사장이 과거했던 발언을 계속 설명을 하잖아요. 그 과거에 뭐라고 얘기했기에 도대체 그러는 건지 그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 50대에 접어들게 되면 죽어나가는 뇌세포가 새로 생기는 뇌세포보다 많죠. 사람이 멍청해집니다. 가능하면 60세가 넘으면 책임 있는 자리에 있지 말자. 박원석 전 의원님. 지금 유시민 이사장인데 60대가 됐잖아요. 이 말이 이게 꼬투리가 된 겁니까? 부메랑이 된 겁니까? 그러면? 본인은 책임 있는 자리에 안 있잖아요. 그래서. 그 60세 되기 전에 지금? 공직에서 다 사퇴했지 않습니까? 뭐 남들한테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인은 자기 말과 다르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 보고요. 조정훈 의원이 뭐 586 척결이 내 정치의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정치권의 586 세대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조정훈 의원 개인이 척결할 수도 없을 뿐더러 어떤 특정 세대의 척결이 자기 정치의 목표라는 얘기 맞습니까? 저는 그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냥 관심을 끌기 위한 일종의 레토릭일 뿐이지. 아니 어떻게 내 정치의 목표가 어떤 특정 세대의 척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가치도 아니고 어떤 시대 정신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면에 비추어 봤을 때 조정훈 의원은 본인이 이제 국회의원이 됐던 배경이 있잖아요. 이번에는 나는 다른 배경을 선택하겠다. 나를 주목해달라. 이걸 계속 어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홍석준 의원님은 두 인물의 얘기, 자 평가 좀 해주시죠. 예, 제가 뭐 굳이 뭐 조정훈 의원을 뭐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정치인이 당연히 자기 입장에서 특히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자당 출신들이 자기 자당을 공격한다든지 뭐 그러면은 뭐 상당히 뭐 좀 인격 모독적인 어떤 표현을 동원해서 여러 가지 비판을 해요. 우리 점잖은 전재수 의원도 사람의 도리, 정치인의 도리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우리 당에서 예를 들면 유시민 전 의원이라든지 그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지 또 이준석 전 대표가 또 우리 당을 윤석열 쪽 정부를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저 정치인의 도리,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심지어 그건 뭐냐 그러면 진영 그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그
그 박근혜 정부 있다가 또 당을 당을 바꾸셨죠? 옮겨서 장을 또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는 그러면 사람의 도리를 안 지킨 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환대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동일한 잣대를 봐야 된다. 근데 예. 지금 조정원 의원이 저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이야기가 되는 게 사실 물론 조정원 의원이 뭐 586 세대 전체를 뭐 청산할 수 없죠. 저도 뭐 개인적으로 586인데 그러나 지금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과거의 586 세대에 있던 고정관념에 있는 그런 어떤 문제점을 자꾸 저는 제기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두 분이 뭐 갑자기 저 토론하자 했는데 뭐 응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냥 이대로 끝나고 장외 각자의 설점만 할 것 같은데 글쎄요. 만나면 대단할 것 같긴 한데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죠. 다음 마지막 주제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좀 생각해 볼 지점이 좀 등장합니다. 보시죠. 자, 가방 열어보세요. 요즘에 사실은요, 이 흉기난동 사건이 잇따르고요. 그다음에 뭐라고 이렇게 예고하는 거 있죠. 해서는 안 될 짓인데 살인 예고 막 이런 거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민감해 있고 걱정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신 검문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요. 최근에 경찰청장이 한 예의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무고한 시민들을 향한 흉악 범죄는 사실상 테러 행위입니다. 흉기 소지 의심자 이상 행동자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선별적 검문 검색을 실시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선별적 검문 검색을 하겠다. 그러니까 불신 검문 뭐 이런 게 좀 떠오르는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요. 이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후에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검문 검색이 있었는데 고동 수양자 400명이 넘는데 그중에서 입건이 14명. 흉기 소지예요. 흉기 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불신 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길 가다가 약간 수상해 보인단 말이에요. 경찰이 저 인물 수상한데 그럼 가서 좀 검문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가방 한번 열어보시죠. 흉기 있는지 보겠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지금요. 이거에 대해서 최근에 너무나 위험한 일이 많으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리고 설사 나한테 그걸 하더라도 내가 기꺼이 보여줄 용의가 있다. 나는 떳떳하니까 뭐 이런 반응이 있는가 하면 아니 지금이 뭐 옛날입니까? 어떤 분은 이런 표현도 써요. 무슨 쌍팔년도입니까 지금? 뭐 이런 표현까지 나와서 약간 거부감을 가지신 분도 있거든요. 이걸 좀 어떻게 보시는지. 박원석 전 의원, 정미경 전 최고위원 두 분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요즘 시대 기본권과 맞지 않죠. 우리가 과거에 한 90년대 중반만 해도 대학가라든지 주말에 이제 시내 주요 그 포인트라든지 이런 데서 검문을 불시했어요. 예. 특히 대학생들이나 이렇게 보이는 분들을 대상으로 뭐 시위를 방지하겠다, 시국 안정을 위해서. 지금 버전만 바뀐 겁니다. 범죄 예방을 위해서 수상해 보이는 사람의 기준은 누가 정하죠? 그리고 불신 검문에 응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아마 임의동행이나 이런 강제 조치가 따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명백기적인 인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최근에 형사정책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저런 식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증오범죄 그조차 또 최근에 있었던 몇 가지 사건을 보면 계획적이에요. 이거는 경찰력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사정책적 대응이 아니고 그건 뭐 보여주기식으로 며칠 동안 저렇게 뭐 경찰 특공대도 배치하고 장갑 배치하고 좀 과잉 대응을 하는데 그거 한다 하더라도 사회정책적 대응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 최근 보면 이 외톨이들 은둔형 외톨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이 외톨이 범죄가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 우리도 그런 추세를 따라가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사회정책적 차원의 그런 돌봄 이게 이제 범죄 예방에 훨씬 더 효과가 크고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지 저렇게 길거리에서 아무나 검문하고 이거는 옛날식 대응이죠. 자, 정미경 전 최고위원은 어떤 의견이세요? 아니 뭐 아무나 검색을 하겠어요. 경찰이 다 이제 뭔가 좀 행색이나 그렇죠. 이런 걸 보고 뭔가 좀 모든 수상하다. 거를 왜냐하면 경찰은 훈련받은 그 전문인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 전문가들의 판단에 맡겨서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심리적으로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는 게 맞잖아요.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뭐라도 사실 해야 되는 건데 과연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다 생각이 틀리겠지만 저는 그래도 경찰이 해야 된다고 봐요.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그러면 왜 갑자기 그전에는 그러면 이런 일이 없었나? 사실은 이렇게까지 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 왜 유독 이렇게 많이 심해졌을까? 최근에 왜 이렇게 잇따르고 있는가? 네, 저는 이게 이 정치 지도자들에게도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 지식인들 예. 이런 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지점이 뭐냐면요. 제가 2008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검사를 하다가 정치인으로 국회의원이 됐는데요. 예. 그때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매번 거짓말을 했나? 라고 생각해 보면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최근에 김남국 의원을 보세요. 맨날 라면만 먹는다 그러고 돈 없다 그러고. 그런데 코인 거래해 갖고 수십억 막 거래하는 걸. 갑자기 김남국 의원 얘기로 넘어갔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걸 거짓말하는 사례,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 아주 유명한 분들이잖아요. 온 국민이 다 압니다. 거짓말하는 것들. 그러면 이 거짓말하는 이런 문화와 행태들이 제가 볼 때는 사회 전반에 퍼져서 이런 범죄가 서로 바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닌지 저는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사회가 좀 고민해봐야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갑자기 정미경 전 최고원이 영역을 넓히셨어요. 지금 어떤 이 원인에 대해서. 일단 이렇고요. 다음 화면 좀 하나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걱정이 많으면 이런 일까지 있어요. 지금요. 화면 보겠습니다. 칼부림 예고 알림 서비스라는 게 최근에 갑자기 출시가 됐어요. 급히.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뉴스라든가 어떤 뭐 사이트나 이런 걸 정보를 수집을 해서 그거를 지도 형태로 표현돼서 여기는 지금 예고가 된 거니까 주의하세요라는 걸 알리는데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하고 있다는 거죠. 이만큼 걱정이 많다는 겁니다. 자, 이거 대학생들 몇 명이 모여서 이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일단 이런 것까지 있는데 전재수 의원님, 홍석주 의원님께 두 분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한 1분 정도씩만 드리겠는데 검문 검색 요즘에 좀 경찰이 하겠다고 예고하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떤 의견이신지 한 1분씩 시간 드릴게요. 먼저 전재수 의원님. 최근에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막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해야 됩니다. 뭐든 해야 되죠. 경찰은 경찰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뭐든 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뭐 특공대 투입하고 막 총 들고 서 있고 뭐 이런 게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속 가능한 방법은 아니죠. 계속 할 수 있다. 그럼요. 그렇게 한다고 이게 완전히 근원적이고 근본적으로 없어지냐?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박원석 의원님 말씀대로 사회정책적 대책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재난, 재해라든지 어떤 사회적 참사라든지 또는 이렇게 우리 사회에 불행한 일들이 우리 공동체에 많이 생기는데 한 번쯤 생각해 봅시다. 좀 많은 국민들이 재난, 재해, 불행한 일들이 생겼을 때 과연 정부가 있어야 될 곳에 있었는지 정부가 있어야 될 그때에 정부가 있었는지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한 상태에 대해서 온라인상에서 무정부 상태 또는 각자 도생의 시대가 열린 거 아니냐 이런 불안을 하거든.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이고 근원적 차원에서 국민들의 이런 불안감을 없애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홍석준 의원님 어떤 의견이신가요? 이런 어떤 묻지마 어떤 범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종합적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그 사회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는 예를 들면 뭐 정신 어떤 질환자의 접근이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접근이 있어야 되지.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또 경찰 형사 정책도 좀 우리가 생각을 많이 바꿔야 됩니다. 당연히 이제 검문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처음에 비행기 탈 때 그런 게 전혀 없다가 9.11 때문에 검문을 할 때 초기에는 굉장히 불안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제는 익숙해져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안전을 우리한테 담보한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대응도 지금 뭐 그 태직건이라든지 총기 사용을 사실은 하면 나중에 뒤탈 때는 사실 못 하는데 경찰청장이 이야기했지만 이런 과감하게 좀 사용을 할 때는 하도록 해야지 경찰이 그 숙달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온라인 상에서도 지금 이제 뭐 살인 예고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정보통신망법을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고 결론적으로 지금 테러에 대해서 우리가 국외 테러만 이제 생각하는데 이건 사실상 국내 테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떤 측면에서 해야 되는데 과거 문재인 정부 때는 아닌데 사건 이런 게 있었지만 이런 거 안 했는데 지금은 좀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중에 나왔는데 살인 예고글 이거 여전히 뭐 올라오나 봅니다. 근데 정부가요 이거 끝까지 추적해서 검거를 하겠다고 경고했거든요. 이거 절대로요 장난 이런 거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시면 안 되는 거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